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으로 양측에서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우리 국민 190여 명이 국적기를 통해 오늘 귀국합니다. 내년 총선의 모의고사로 불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밤늦게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선 법무부와 통일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법무부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봤다고 거짓 신고한 뒤 출동한 순찰차를 차량으로 들이바꾸다라는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한밤중에 도주국에 경찰관 등 10여 명이 다치고 순찰차 6대 등도 파손됐습니다. 오늘부터 고령자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되고 오는 16일부터는 70에서 74세, 19일부터는 65세에서 69세 대상 무료 접종이 차례로 시행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사망자가 1,800명을 넘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맞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이 계속되고 있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으며 부상자는 2,8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계속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 사망자가 8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돌 나흘 만에 양측 사망자는 1,800명 이상, 부상자는 8,000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로켓이 발사돼 포격으로 대응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지역에서 15발의 로켓이 발사됐으며 이 가운데 4발을 대공 방어망으로 요격했고 10발은 인가가 없는 개방지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보안 소식통은 이번 공격이 팔레스타인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가자지구를 완전히 봉쇄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면서도 지상군 파병은 없다고 밝히는 등 확전을 꺼리는 모습입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건물 조명을 이스라엘 국기의 색깔인 흰색과 파란색으로 켜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Dieser Überfall der Hamas auf Israel ist furchtbar und er ist barbarisch. In diesen dunklen Stunden 군사 지원도 본격화했습니다. 사태 직후 항모전단을 동지중해에 급파하고 전투기 전력도 증강한 데 이어 실탄과 분 장비 등의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부와 대책회의도 함께 열어 취해 나갈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습을 전쟁 대신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미 지상군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혀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비화하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의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란이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군 합참의장은 더욱 분명하게 미국은 충돌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며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란에 주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중동전까지 지원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the United States right now. They're in a really, a very tough position. Clearly,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come out very clearly.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대결로 규정하면서 미국 측의 가자 지구로 진입이 불가피하다며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재우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에 발이 묶인 한국인 일부가 국적기 편으로 오늘 귀국합니다. 정부는 나머지 잔류자의 출국도 권고 중인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기존에 이스라엘에 머물던 우리 국민은 1,050여 명에 달합니다.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 570여 명, 여행객 등 단기 체류자 48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190여 명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여행객 27명도 육로를 통해 요르단으로 이동합니다. 내일은 30명이 터키 항공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잔류 여행객 230여 명에 대해서도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한국인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납치한 인질 가운데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인질로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인의 피해라든가 인질이 없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네, 저희 아직 공관에 피해가 접수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 국민도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지구 교민은 일가족 5명가량으로 현지에서 오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공관에선 비상 연락망으로 이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 지구에 있는 우리 교민도 전원 다 무사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은 안전지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임박할 경우를 대비한 철수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 사태로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약 9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 실종자, 피랍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AFP에 따르면 이번 교전으로 지금까지 숨진 외국인은 최소 54명으로 집계됐는데 국가별로 보면 태국인 18명, 미국인 11명, 네팔인 10명, 아르헨티나인 7명, 우크라이나인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프랑스인, 러시아인, 영국인, 캐나다인, 캄보디아인도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에 묶였다 돌려준 이란 동결 자금을 재동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카타르 은행에 보관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60억 달러를 언제든 다시 동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자금이 아직 카타르 은행에 예치돼 있어서 재동결도 활용 가능한 선택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하마스 공격에 이란이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여당은 지역 개발을, 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걸고 투표 전날까지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국회 국정감사로 빠듯한 일정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강서구에 집결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모두 현장 지원 유세를 나와 김태우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투표장으로 가셔서 우리 김태우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정을 맡았던 지난 12년 동안 정체된 지역을 개발하려면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김태우가 되면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니 말로 아무리 해봐야 여당이 아니면 뭐 힘있게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일찌감치 내걸었던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한층 더 불을 지폈습니다. 퇴원길에 직접 유세 현장을 찾아 진교훈 후보의 압도적 당선을 호소했던 이재명 대표는 선거 전날엔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유세에 힘을 실었습니다. 투표가 오만한 독선적인 윤석열 정권을 이것 강서구에서 무릎 꿇릴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게 바닥 민심에서 느껴진다며 조심스레 승리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경훈과 함께 오만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꼭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모두 당력을 쏟아부은 터라 승패가 득표율 2자릿수 이상 차이로 갈릴 경우 지는 쪽은 타격이 클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를 공천했다는 지도부 책임론은 물론 김 후보를 사면 복권해준 윤석열 대통령까지 부담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민주당 역시 패할 경우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고배를 마셨다는 충격과 함께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을 이렇게 너무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후폭풍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후보 출마를 용인한 것으로 이제 읽히기 때문에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상황. 지역 주민의 관심만큼 내년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가 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와 개표 결과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8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통일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적절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선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토위 국감에선 여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 환수금이 1조 원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 조작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파장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이천동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7억 7천만 원씩 낼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은 최대 수억 원씩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조합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바탕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모두 1조 8천억 원인데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천억 원이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 조작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 가액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 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고 산출합니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통계보다 변동률을 작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를 사용하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 국민들한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구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동산원 통계로는 1인당 2억 6천여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로는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가구당 3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를 적용하면 한 푼도 안 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법 개편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조작되었다라는 내용으로 감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가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객관적인 산정 실제로 방법을 국민이 저희들이 고민을 피해가 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최근 7년 동안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6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 배임, 사기, 알선 수재는 95건, 피해액은 643억 8,800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형을 보면 횡령이 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금융당국에 감독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봤다고 거짓 신고한 뒤 출동한 순찰차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3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도주 행각에 경찰관 포함 10여 명이 다치고 순찰차 6대 등 차량 7대도 파손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광등을 켠 채 도로를 막아선 경찰차. 그 옆으로 소형 화물차가 스치듯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경찰차 석 대가 따라붙자 잠시 속도를 줄이는 듯 하더니 이내 속도를 올려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한밤중의 도주국은 화물차가 안전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새벽 0시 50분쯤. 트럭 운전자 50대 A씨는 경기 북부 일대를 돌며 경찰에 3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거나 마약 총책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A씨가 돌연 경찰차를 치고 달아나며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포천에서 남양주까지 50여 분 동안 내달린 거리만 무려 30여 킬로미터. 경찰관 11명과 시민 1명이 다치고 경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도 파손됐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같이 순찰차에 탑승한 직원한테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심적 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80여 명의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7개 객실 천장에 환풍구와 컴퓨터 본체 등에 카메라를 숨겨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 구리시 토평공원 앞 삼거리에서 4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SUV가 좌회전하다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10대 자녀 1명과 승용차 60대 남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신호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5년 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대대적인 리콜 사태로 이어졌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의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중고 거래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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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시중에 팔려나간 침대와 매트리스, 베개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신체와 직접 맞닿는 제품이라 충격이 더 컸는데 결국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라돈이 검출된 제품 28만여 개 가운데 수거가 이뤄진 건 지난해 11월까지 13만 4천여 개. 회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이 제품을 자체 폐기했거나 제조업체가 폐업한 경우는
회수율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미 상당수가 회수됐거나 폐기됐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지금도 중고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라돈 침대 파문이 시작된 대진 침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했더니 판매글이 주르르 뜹니다. 판매자가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건 제외하더라도 라돈이 검출돼 리콜 대상에 오른 모델도 여러 건 확인됩니다. 판매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내놓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게 리콜 제품이었나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침대가 그런지는 몰랐어요. 원안위도 라돈 검출 제품과 관련해 플랫폼마다 금치거를 설정하는 식으로 중고 판매글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긴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제품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모두 써넣어야 거래가 막힐 뿐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따로 제한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랜드명이나 유사한 제품명으로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원안위에는 모니터링 인력이 없어서 신고에 의존하기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라돈의 유해성이 사라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리콜 대상 제품 수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그게 회수가 안 되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우려를 해이죠.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모핵종이 반감기가 수십억 년, 100억 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원안위는 라돈 검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개인들 간의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2028학년도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고등학교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단순해지는데요. 달라지는 대학 입시 제도를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현재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 사회과학은 17개 중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과목별로 같은 문제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끊어내어 수능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실력과 노력만으로 수능 점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다만 이공계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적분 투하, 기하 등 심화 수학 영역을 신설해 절대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교 내신 평가도 현행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단순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하는 겁니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학년의 일관된 평가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신 평가에서 논술과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목별로 성취 수준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의 원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내신과 수능,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 부담이 늘어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신이 현재 2등급이 1등급으로 4등급 학생들도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강화한다라든지 대학별 자체 고사를 만드는 형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교육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누가 당하나 싶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며 협박하다 보니 막상 본인이 이런 상황이 닥치다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엄윤주 기자가 이들의 주된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 어떤 생각으로 협조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저희 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구속영장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협박하는 이 목소리.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무려 12번 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범입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상습 보이스피싱 사기범 12명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주된 수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검찰 혹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겁니다. 부탁드린 곳 검찰청의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이후 마치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문 용어를 언급하고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증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고 48시간 이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도 되시고요. 수상함을 감지한 피해자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수사 안 하실 거면 제가 소환장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가지가 없네. 소환장 발부하겠습니다.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법기관에서는 유선상으로 본인이 계좌번호, 주민번호 같은 건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사법기관이라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쭤볼 권한은 없습니다. 이때 고립된 장소로 유도해 주변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하는 것도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주의하실 점은 녹취하는 과정에서 만 19시에상 제3자의 목소리나 소음이 들리면 증거 자료 채택이 어렵다 보니까요.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취 부탁드리겠는데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검사 신분증을 보여달라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욕설을 퍼붓는 사기범도 있습니다.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홍영생이요. 야 이 죽이고 싶어. 검사님 이렇게 욕을 하시면 됩니까? 이렇게 금감원이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고 주된 수법을 공유한 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기범의 목소리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해당 번호의 이용을 중지시켜 추가 범죄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등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려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4.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 중국 경제 부진의 영향인데요. 세계 경제도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힌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했습니다. 5번 연속 하향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도 지난 7월 전망치 1.4%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2.1%로 0.3%포인트, 인도는 6.3%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일본의 경우 0.6%포인트 껑충 올려 2% 성장을 예상한 반면에 중국은 0.2%포인트 하락한 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앞서 지난 9월 중국 정부에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4% 성장률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tronger momentum comes from the United States, India and several other emerging economies, and in China economic activity is below expectations. 문제는 내년입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내려 올해보다 못한 2.9%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망치도 2.2%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 전망치 2.4%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제일 큰 교역국인 중국 경제 부진 때문입니다. IMF는 내년 중국 성장률을 4.2%로 0.3%포인트나 하향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년 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은 3.8%. IMF는 주요국 가운데 현재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성장이 고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 많은 나라에서 물가가 목표치를 웃돌고 앞으로 5년간 성장세가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onsumer and investor confidence erodes the foundation for growth, and above all, it hurts the poorest people the most.
IMF는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조급한 금리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 일부가 오늘 귀국합니다. 단기 체류 국민 480여 명 가운데 190여 명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탑승했고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7명은 육로를 통해 인근 요르단으로 이동했고 30명은 내일 터키 항공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나머지 잔류 예정자에 대해서도 항공편 또는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통치 지역인 가자 지구에도 우리 교민이 남아있지만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자 지구 교민에 대한 소재 파악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가자지구 교민은 5명가량의 일가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가자지구는 한국 대사관 영향력도 제대로 못 미치는데 교민들을 철수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지금은 피신 상태에 있지만 상황을 보고 바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봉쇄를 선언한 뒤에 물과 전기는 물론 모든 생필품 반입이 끊겼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공습이 1,300곳 넘게 계속되면서 가자지구는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어긴 전쟁 범죄란 지적이 나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항구에 머물던 어선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은 지상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가자 지구내 1,300여 곳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공습은 주로 주거 지역과 통신 시설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احنا زي ما حكوا لنا انه نخلي المنطقه الشرقيه اجينا لمكان امن لكن احنا فيش اي منطقه في قطاع غزه امنه زي ما انت شايف الضرب كان في كل مكان. 폭격을 피해 생존자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맨손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 방침에 따라 식수와 전기, 식량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외부로부터 원조 물품 반입도 중단됐습니다. 주민 230만 명 가운데 80%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했는데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벌써 19만 명이 살기 위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أجمل حي أجمل منطقة خربوها الله ينتقم منهم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يهم. 살 길을 차단한 채 폭격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에 국제사회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지역 봉쇄와 물품 이동 제한이 가능하다며 국제법을 어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imposition of sieges that endanger the lives of civilians by depriving them of goods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세계보건기구는 최소한의 생필품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강서구 관내 131개 투표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대로 시작될 예정으로 오늘 밤늦게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엔 기호순으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국민의힘 김태우,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권혜인, 녹색당 김유리, 자유통일당 고영일 등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정부의 가짜뉴스 심의에 대한 야당 측 공세가 뜨거웠습니다. 특히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언론의 콘텐츠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가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이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상대로 펼쳐진 국회 국정감사. 야당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까지 방송통신심의위가 통신심의를 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9월 이전까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통신심의를 한 적이 없다며 외압설을 주장했고, 유희림 방심위원장은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외압설을 부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는다에 동의하셨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셨어요? 예, 2차적으로 다른 변호사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동환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이 민간 독립기구의 그런 말씀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반면 여당은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휴 언론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심사를 통과한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그 뉴스타파가 제휴사 선정이 되는 그 과정이 석연참다. 그 뉴스타파가 된 왜 우리가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언론사가 많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한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의 수단인데 그에 비해서 전혀 그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는 이 구조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놓고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라며 두 기관은 월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파행을 빚은 국회 국방위 국감장에선 여야 간사가 선체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당시 모습 함께 보시죠. 신원식 장관 막말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오면 우리는 언제 듣겠어요? 아니 왜 야당만 얘기하냐는 거지. 아니 성남시장하면서 형수 쌍욕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왜 굳이 나와요? 지금은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죠. 장관은 자연인인데 얘기한 거예요. 자연인인데. 예비역 삼성 장군이 어떻게 자연인입니까?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공약. 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요? 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나옵니까? 아니 임명된 장관을 지금 임명 처리하라고 하면 이승만 이재명은 자 임명 처리를 하라고 하는 거는 이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왜 들어와서 얘기하죠 지금 정식으로. 산업부 공무원이 4년 가까이 산하기관 파견 직원에게 갑질을 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걸렸습니다. 드러난 내용을 보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정말 공무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가 찬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공무원은 산업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입니다. 산하기관인 남방공사의 예산 등 관리 감독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방공사 파견 직원을 하인처럼 부려왔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밥값, 술값을 대신 내게 한 것은 부지기수. 자기 카드로 쓴 돈을 나중에 남방공사 법인카드로 다시 바꾸어 결제하게 했습니다. 또 출퇴근과 출장 때 픽업은 물론 자기 가족이 먹을 빵을 사서 집으로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배우자가 집차를 쓰는 날엔 차를 빌려달라고 했고 파견 직원은 단기 보험을 들어 자기 차를 내줬습니다. 자녀들 소풍 때는 도시락까지 준비시켰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산하기관 직원 2명을 이렇게 괴롭혔고 남방공사 법인카드를 모두 890번에 걸쳐 3,8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상관에게 법인카드 부당 사용과 갑질로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남방공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원은 사무관 A씨를 수뢰와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부에 상관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방공사 관리자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충남 서산해안 상가 건물에서 LP가스 사고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건물뿐 아니라 주변 수십 채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폭발의 충격은 컸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토바이가 골목을 지나가자마자 건물에서 시뻘건 화염이 번쩍입니다. 폭발 충격에 간판이 떨어지고 건너편 건물 유리창들까지 쏟아졌습니다. 충남 서산시 읍내동 상가 건물 1층에서 가정용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1층에서 새들어 살고 있던 60대 여성이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화면 속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0대 2명도 폭발 충격에 고막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게 그냥 폭탄 터지듯이 그렇게 막 엄청난 굉음이 들렸어요. 뭐 이런 조그마한 소리가 아니고 꽝 했는데 폭탄 터지듯이, 그리고 사람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폭발 충격으로 통째로 뜯겨나온 벽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주변에는 철근과 벽돌, 각종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근처 상가 건물들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타일이 떨어지는 등 시청에서 확인한 피해 지점만 20곳이 넘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50m 넘게 떨어진 여관 주차장 천장을 부술 정도로 폭발 충격은 컸습니다. 지인이 전화가 와갖고 가게 다 부셔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보니까 그냥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여기가 다 수습될 때까지 영업을 못할 텐데 이제 걱정이에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건물을 포함해 주변 상가까지 안전진단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 서산시는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고령자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되고 오는 16일부터는 70에서 74세, 19일부터는 65에서 69세 대상 무료 접종이 차례로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은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파업에 나섭니다. 노조는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공공의료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실질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철도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부산도시철도는 차질 없이 정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KBS 이사회가 한 차례 불발된 신임사장 후보 선정과 임명 제청을 이르면 이번 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한 여권 측 김종민 전 이사의 사표를 수리했으며 오늘 보궐 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지연된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중국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중국 건축 고분 유한공사의 계약 서면 미발급과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 39억 원과 지연이자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 알려진 유튜버 표예림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낮 1시쯤 부산 초읍동 성지곡 수원지에 사람이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조대가 수중수색 3시간여 만에 숨진 표 씨를 발견했습니다. 표 씨는 앞서 유튜브에 이제 그만 편해지고 싶다는 내용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서 초중고교 12년 동안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표 씨는 학교폭력 공소시효 등을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남부지역 홍수로 1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전기와 교통이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 피해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북동쪽으로 약 68km 떨어진 바고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폭우로 홍수가 났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간 자선단체와 구조대는 시신 일부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재난 시 정보를 통제하고 정확한 희생자의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올해 초 큰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집을 잃은 튀르키예에 우리나라 구호단체의 도움으로 새로운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우정의 마을로 이름 붙은 마을 입주식에 조용성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차량과 사람들 모습이 언뜻 보기에는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 뒤쪽에는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 지진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카라만 마라시 주에서 가장 화려했던 번화가입니다. 지진으로 상가가 무너진 자리에는 이처럼 컨테이너로 주민들을 위한 상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파괴된 집도 예전의 모습을 온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이 간 채 텅 빈 아파트가 유령도시처럼 드문드문 서 있습니다. 모두 26만 채의 건물이 무너지면서 튀르키예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이재민이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재민들에게 안식처가 돼줄 이동식 주택 1000채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튀르키예 이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마을입니다. 한국과 튀르키예의 특별한 관계를 담아 우정의 마을로 이름 지었습니다. 세면시설, 그다음에 또 이중 침대, 그다음에 편리시설이 그래도 나름대로 갖춰 있고 냉난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충분한 주거 공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 여럿을 잃고 홀로 세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엘리프 씨도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봅니다. İnşallah nasıl televizyonmuş, işte çamaşır makinesiymiş. Bunlar gerekiyorsa bunların hepsi verildi. Binlerce şükürler olsun yani aynı ev ortamını nasıl yarattıysam burada da yarattığım için çok memnunum yani ben. 한국 튀르키예 우정의 마을에는 경찰서와 자치회관, 교육시설 등 필수 시설도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구호단체는 수혈을 위한 헌혈의 집과 혈액센터를 지어 의료 지원을 중심으로 도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카라만 마라시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고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6도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23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 내륙과 산간으로는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6도, 전주 13.3도, 대구는 1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도 23도, 광주와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